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친소 공산주의자 편. 전 시간에 언급했듯 한국 사람 만들기 책의 후속편은 아직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책의 내용이 아닌 제가 따로 조사한 자료와 학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1919년 모스크바 거리에서 휘날리던 깃발들 사이로 낯선 문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깃발과 함께 나부끼는 태극기였습니다. 이 장면은 곧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이 됩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871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은 눈부신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대라 부릅니다. 전기와 전화, 철도와 항공기, 백화점과 광고, 세계는 빠르게 연결되고 삶의 속도는 전례 없이 빨라졌습니다. 인상주의, 아르누보, 살롱문화, 그리고 시민계급의 부상, 모두가 진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벨 에포크의 영광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고 아이들은 공장에 끌려갔습니다. 여성들은 투표권조차 없었고 식민지 민중은 채찍을 맞으며 자원을 바쳤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조명 아래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그 찬란한 문명의 이면에서 한 사상가가 이 모순을 직시합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지배계급은 오직 자신의 이윤을 위해 세계를 구조화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엔 채무와 착취가 있다. 1848년 유럽 전역에 혁명의 불꽃이 일던 그해 그는 엥겔스와 함께 단 23쪽의 선언문 하나를 내놓습니다. 바로 공산당 선언. 이 책은 선언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 예견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마르크스는 이 선언의 논리를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1867년 자본론 제1권이 출간됩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단순한 시장경제가 아닌 계급 간 착취와 축적이 구조화된 체제라고 분석합니다. 상품, 잉여, 가치, 노동력의 상품화, 그리고 신용, 공채. 이 모든 개념이 유기체처럼 맞물려 자본은 스스로 가치가 증식되는 존재처럼 작동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르크스 입장에서 자본론은 경제학이 아니라 자본의 철학이자 착취의 기원을 해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이건 과학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경고했습니다. 레닌은 그 예언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은 열광했고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 또한 이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한 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세계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 실현된 사건, 그것이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조선은 일본 제국에 병합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조선은 무력도 없었고 국제 질서에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주 독립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농민과 노동자가 제국의 군대와 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질문이 조선 지식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왜 혁명을 못하는가? 1919년 3월 조선은 마침내 폭발합니다. 종교인, 청년, 학생, 지식인이 함께 독립을 외쳤습니다. 3.1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기획한 사람들은 그저 선언이었고 청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총칼로 진압했습니다. 3.1운동이 실패하자 조선의 지식인들은 분기점에 섭니다. 한쪽은 레닌처럼 혁명을 꿈꿨고 다른 한쪽은 국제질서 안에서 독립을 도모했습니다. 이 갈등은 이후 좌우 이념 분쟁, 분단의 씨앗이 됩니다. 1918년 중국 상해에서 한인사회당이 창립됩니다. 주요 인물은 이동휘, 김립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혁명에 직접 영향을 받아 레닌이 제창한 세계혁명론에 따라 조선 민중도 무장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르쿠츠크에서는 1920년 공산당 고려부가 창단되었습니다. 이르쿠츠크 지역은 러시아 내 이주민들의 중심지였고 이미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한 조선인 병사와 노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삼지 않고 세계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회주의 조직은 합쳐져 고려 공산당이 되었습니다. 고려 공산당은 단순한 망명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며 조선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급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일치시키려 했습니다. 당의 주요 거점은 중국 상해, 이르쿠츠크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치타 등 러시아 극동지역 전역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벌써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내부에서부터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동희가 중심이 된 상해파는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 노선을 배경으로 공산주의를 민족 해방의 전략적 수단으로 간주한 반면 이르쿠츠크파는 코민테른의 노선에 충실하게 따르며 공산주의 자체를 궁극적 목표로 보았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이론 차이가 아니라 조선혁명의 방향성과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이 두 파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장 조직을 만들고 혁명 네트워크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코민테른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통일성을 원했고 이들의 분열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이 갈등은 1921년 자유시 참변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독립군 그리고 적군 간의 충돌은 수백 명의 조선인 혁명가들이 희생되는 참극으로 끝났고 고려공산당은 사실상 와해 단계로 접어듭니다. 조선인들에게 실망한 소련은 고려공산당을 해체시키고 고려국이란 관료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1925년 조선공산당이 서울에서 비밀리에 창립됩니다. 그러나 곧 총독부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해산됩니다. 이후 생존자들은 만주, 연해주, 모스크바로 흩어져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의열당 같은 무정부주의 성향 독립운동과도 일정한 연대가 있었고 만주에서 유격전을 통해 무장투쟁이 전개됩니다. 1930년대 수많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만주로 이동해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합니다. 이들은 동북 항일 연군에서 유격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 집단이 부각됩니다. 김일성과 동료들은 홍군과의 연계를 통해 소련과의 통신망을 유지했고 훗날 북한 정권 수립의 주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또 다른 시련을 겪습니다. 바로 민생단 사건입니다. 민생단 사건은 조선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극단적인 불신과 자기 검열을 심화시켰고 조직적 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북한의 독재자가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부 조선인 유격대는 좌우합작으로 조선의용대를 결성,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연대해 장시성, 산시성 등지의 일본군과 싸웠고 이 경험은 해방 후 중국과 북한 사이의 밀접한 군사 정치 협력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됩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며 조선은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내에선 박헌영 계열의 공산당 재건파가 활동하고 있었고 북으로는 소련과 함께 귀국한 김일성 계열이 들어옵니다. 이 외에도 연해주파, 애남파 등 다양한 조선 공산주의자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련은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권력을 몰아주었습니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김일성은 최고 권력자로 올라섭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벨 에포크는 인간의 이성을 향한 신뢰에서 출발했습니다. 전기, 철도, 의학, 예술, 인류는 문명의 진보에 도취되었지만 그 이면에서 사회의 어둠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벨 에포크를 비판하며 등장한 공산주의마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성을 통해 더욱 정의로운 세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현실과 괴리된 이상주의의 발현이었습니다. 조선의 청년들 역시 그 실험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민족을 해방할 사상이 필요했던 그들은 해방과 평등 그리고 정의라는 관념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치열한 실험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믿고자 했던 건가? 그 붉은 이상은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의 피를 부른 것인가? 1919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휘날리던 태극기는 이상을 향한 출발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조선인들이 오답을 정답처럼 믿으며 나아간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반쪽은 그 질문을 끌고 가기는커녕 실험의 이상마저 망각한 채 한 세기 가까이 체제 수호 논리 속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붉은 이상은 무너졌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더 완고하고 더 폐쇄적인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지금도 분단된 이 땅 위에 끝나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인이 조선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의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과거의 해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향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란 무엇인가? 네이션은 언제, 어떻게, 왜 생겨난 것인가? 다음 이야기부터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고대 그리스 시민에서부터 시작된 공동체의 실험 속에서 어떤 사상과 제도, 갈등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차근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조선의 해체를 넘어 네이션의 탄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